어떻게 해서 피땀 흘려가지고 20억 주고 산 집인데 이걸 내가 18억에 팔아? 그럴 사람이 절대 없어요. 절대 손해보고는 안 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떨어져요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분양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당장 잔금을 치러야 되는 쪽은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627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금액이든 간에 6억까지 최대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러니까는 금액이 이제 뭐 60%에서 6억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은 전혀 영향을 안 받은 거겠죠. 근데 그 이상만 되는 데들은 모조리 다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이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소유권 이전 시 전세 대출이 금지돼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사실은 굳이 이제 투자를 하거나 뭘 사거나 할 때는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그러니까 수요를 제한하는 요소는 맞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잔금을 전세로 치르게 되는데, 그럼 이때 전세입자가 요새는 전세 이게 완전히 하나의 완전히 그냥 기본 그 문법이 돼 버렸잖아요. 뭐냐면은 전세 대출을 내 돈을 다 가지고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95%까지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전부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 국민이 거의 다 이제 월세살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이미 돼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을 잔금으로 치를 때, 그럴 때 전세 대출은 그런 경우에는 전세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기존의 아파트를 전세 대출을 맞추는 부분은 좀 사실 피해갈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분양한 데들이 문제죠. 분양한 데들은 소유권 완전히 이전된 게 아니잖아요. 분양을 받았어요. 권리를 받은 것 뿐이지 아직 소유권이 이전이 되지 않은 건데, 잔금을 대부분 전세로 치르는 경우가 이게 일반적인 거고, 본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전세로 치르고, 또 심지어는 뭐 강남권이나 이런 데들은 대출이 적기 때문에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는 사람은 전세를 갖다가 들어와서, 왜냐하면 전세를 맞추면은 한 50%는 맞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전세입자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가가 조금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40%를 받으면은 내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면 금지됐다는 게 좀 충격이에요, 사실. 그래서 분양권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충격인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사실은 옛날 둔촌주공 사례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놨지만 예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풀어주긴 한 사례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안 나와 있고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뭐 당장 잔금을 치러야 되는 데 쪽은 지금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뭐 그 사이에 뭐 해결이 되겠지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재개발 쪽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치면은 지금 627 대책에 해당은 안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 시 거기에 이제 잔금을 전세로 치를 때 그때 전세 대출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미 소유권이 조합원이 되면 그때 이미 소유권을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주 때 나머지를 잔금을 하는 건데, 요 해석을 잔금을 어쨌든 간에 전세로 치르는 거는 전세 대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권에 물어보면은 아직 우리는 지시를 받은 사항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쪽도 역시 혼란이긴 해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게 그렇게까지 규제가 된다라고 하면 좀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고 거래를 이제 좀 뜸하게 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그렇긴 한데 집값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너무 쉬워요. 언뜻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집을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집값이 안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집을 팔 사람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주식처럼 무슨 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집을 막 무슨 수백 채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몇 개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쫄려야, 굉장히 힘들어야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
안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미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20억의 집을 샀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지금 자꾸 정부가 막 어려운 규제책을 막 내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 20억에 산 집을 안 되겠다. 나 겁나 18억에 팔아야 되겠다. 이럴 사람 이러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절대 그럴 사람이 절대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산 집인데 어떻게 해서 피땀 흘려가지고 20억 주고 산 집인데 이걸 내가 18억에 팔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사람이네. 절대 안 팝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게 강해요. 그렇게 18억에 내놓고 파는 사람은 어떤 경우냐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도달해야지 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힘든 상황이란 건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금리가 굉장히 오르는 경우, 그러니까 이자가 굉장히 오르는 거죠. 못 견디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 또 어떤 경우냐면 전세가가 매우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못 견뎌요. 그리고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6억 대출을 해줬든 뭘 했든 간에 그것만 가지고도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못 견디면은 그러면 내가 죽는 것보단 나니까 죽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게 낫잖아요. 그런 경우에나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죽음을 빼고는 손해보는 것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당하고 싶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고는 안 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떨어져요 가격이? 절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자가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그리고 대출도 이미 예전부터 60% 이하로 다 제한이 됐어요. 게다가 원리금 분할 상환이에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자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내면서 막 부담될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금리 떨어지죠. 그런데 내 물건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찾아온다고 해서 야, 나 안 되겠다. 그러면 몇 억씩 낮춰서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집값은 안 떨어진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 대출이나 대출 한도를 줄이면 2030 무주택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전세 대출이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것과 2030이 뭐 그 집을 사는 것과는 사실 본질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전세 대출이랑 매매하는 거랑 완전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영향이 따지고 보면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이 있냐면은 오히려 거꾸로 영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세 대출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가가 오히려 전세 대출을 줄이고 전세 대출을 줄인다기보다 매수를 하지를 못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집값이 올라버립니다. 집값이 올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공포스러워지죠. 왜냐하면 전세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전세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져서 공포스러운데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려고 보면 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030은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쉽냐면은 포기해버려요. 그럼 나랑은 이건 다른 세상인가 보다 라고 포기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도 힘들더라도 이게 왜 사람이 이것도 잘 심리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생각해보면 경험도 별로 없어. 경험도 없는데 내가 아무리 이제 2030이 아무리 연봉 많이 벌어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1년에 뭐 많이 벌어야 뭐 1억 번다고 쳐요. 많이 버는 사람이 그렇게 쳐요. 그런데 거래를 하러 가면은 하루아침에도 1,000만 원이 오르기도 하거든요. 본인이 사는 게 뭐 예를 들어서 3, 4억짜리를 산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은 아니더라도 내가 뭐 3개월 전에 봤어요. 근데 지금 갔는데 한 1,000만 원쯤 올라가 있어. 그러면은 2030이 그 1,000만 원 오른 거에 내가 과감하게 지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내가 1,000만 원 벌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불과 내가 3개월 전에 봤는데 그거보다 1,000만 원이 더 올렸어? 야, 이건 가격이 미쳤어. 이러면서 안 하기가 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동산의 급등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거거든요.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급등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알면 그 급등도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2030들이 언제 그런 경험이 있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등하면 다 어떤 생각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더 심하게 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집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차이가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양극화는 어느 정도 심한가요?
근데 이 양극화에 대해서는 참 또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양극화는 나쁘죠. 나쁜 겁니다만, 그럼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얼마나 심하냐라는 것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뭐 어떤 자료들에 보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가장 양극화가 크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보면은 그런 것까지 잘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150만 이상 도시와 10만 도시를 비교한 경우, 뭐 이런 식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 보세요. 만약에 사이클도 이렇게 가는 사이클이 있다면 얘의 기준을 어디에서 끊어서 어디까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승폭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높이 올렸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폭이 적을 테고, 가장 낮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가장 높았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폭이 엄청 커지고 이럴 거잖아요. 기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양극화를 도대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양극화를 하느냐, 이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뭐 OECD에서 최고의 양극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 나라들의 부동산적인 그런 가격을 보잖아요. 그럼 정말 상위권에 있는 곳의 가격과 그렇지 않은 곳의 가격을 비교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양극화 수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은. 훨씬 오히려 뭐 OECD를 비교해도 그렇지만은 OECD만 해도 다른 이제 선진국 같은 미국 같은 데도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정말 뉴욕 같은 데의 가격과 그렇지 않은 소도시의 그런 부동산 주택의 가격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양극화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양극화가 왜 자꾸 더 두드러지냐면은 조금 이제 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남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 국민 정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양극화가 좀 더 눈에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사실은 양극화가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양극화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뜻은 양극화의 속도를 느리도록 하려고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게 우리나라가 막 정말 심각하게, 그러니까 고령화 문제랑은 좀 달라요. 고령화 같은 거는 정말 명확하게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문제가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재산의 부동산의 양극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문제될 만큼 우리나라가 크다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약 27%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규제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네, 규제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정부의 재탕이다라는 느낌은 안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 지역을 늘리려고 그러면 지금 사실 이미 조정지역 조건은 다 돼버렸어요. 서울 같은 데는 조정지역 조건은 다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지역으로 지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정부 재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좀 망설이고 있고, 지금 좀 뭐 다른 용어를 사용할까, 뭐 이런 것들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규제 지역을 넓히는 방법은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대출을 확 줄이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규제 지역을 넓히지 않으면서도 다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이런 걸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규제는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규제가 조금 더 확대될 거라는 거에서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러면 그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할 때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규제가 더 확대되니까 난 조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것도 반대입니다. 조심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만은 행동은 더 빨리 하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규제가 되기 전에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규제가 된 때랑 비교를 하면 혜택이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규제를,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고 갑자기 규제를 안 할 가능성도 지금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규제를 하기 전에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규제 바깥에 있는 것들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제 앞으로 규제 나올 거니까 나는 더 움츠리고 있어야지 하고 할 부분이 오히려 다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명시하셔야 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액을 늘리거나 바꾸는 경우에도 이번 대책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번 대책에서는 그거는 이제 적용을 안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제 그 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죠, 이제. 그것도 또 바뀌어서 대출 더 규제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갚아라. 일부를 갚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조금 약간 신의 성실의 문제도 있고 이미 뭐 다 약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거를. 근데 이제 와서 갚아라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와 조금 더 덧붙여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강남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6억 대출이 나오는 바람에 강남에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못 사게 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전에 그 대책이 나오기 바로 전에 만약에 강남에 집을 산 사람 대출을 뭐 40%든 50%든 받아서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그 사람은 후회할까요? 안도의 숨을 쉴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안도의 숨을 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는 6억 내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이 정도 아파트를 못 사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전에 그래도 막차라도 타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샀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도의 숨을 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지금 막 대책이 더 나오는 거에 자꾸 연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조정적으로 안 된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능성 있는 부분을 잘 보시고 행동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실제 시장에서는 어떤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나요? 가장 큰 부작용은 뭐니 해도 전세가의 급등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겼을 때랑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생겨서 2+2가 됐잖아요. 그때도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그런 걸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건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들 경고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니다 다를까 4년까지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문제는 4년 후잖아요. 폭등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4년 동안 그냥 달콤함에 취하게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4년 뒤엔 더 충격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지금 전세 대출을 이미 받았는데 다른 데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옮기려고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출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 재계약을 해요. 근데 재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쩌다가 물건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항상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내 물건 하나 있어. 여기 전체 1000세대인데 내 물건 하나 있어. 근데 중개업소인데 물어보니까 전세 한 7억에 내놓으면 되겠대. 근데 내 물건 하나 있대. 그러면 내가 주인인데 어떤 마음 들겠어요? 8억까지는 안 될까요?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중개업소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8억까지는 좀 너무하고 한 7억 5천쯤 한번 내놔보시죠. 해서 또 7억 5천에 그래 그럴까요? 그리고 7억 5천에 내놨어. 근데 그 다음날 막 전화 와.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취소. 8억에 내놓을래요, 나. 이렇게 안 되겠냐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 이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다시 말해서 그냥 매물이 없고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래서 전세가는 가뜩이나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까지 나오는 바람에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이런 부작용을 지금 만들어낼 상황이라서 그게 아주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파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른 상품이나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지금 뭐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 쪽에 뭐 움직임은 전혀 없고요. 가끔 뭐 매스컴에서 오피스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빌라와 오피스텔은 풀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꼭 풀어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 가지인데 빌라, 오피스텔, 지방부동산 이건 꼭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풀어줘야 돈이 갈 데를 만들어줘야 돼요. 돈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빌라, 오피스텔에서 어느 정도 커버했던 그 전세 수요까지 아파트에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왜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주택수에서 취득세, 양도세 이런 거에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정책을 꼭 해주기를 제가 또 이 시간을 빌어서 또 정부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줄지 정부가 혹시 좀 들을까요? 이 방송 좀 볼까요? 얘기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해서 빌라, 오피스텔 꼭 풀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가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전세 사기라는 게 이게 진짜 본질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 거냐면 빌라의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됐다는 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시세가. 이를 시세가 투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빌라가 3억이에요. 시세가. 정확하게 이제 정부에서 체크를 해봤더니 이건 딱 3억짜리야. 그런데 3억 2천에 전세를 온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시세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빌라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부랑 같이 적정한 시세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적정한 시세를 정해주고 보증보험도 같이 3자가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만 3자가 주인, 세입자, 정부 셋이서 보험료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세 사기 문제도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요까지도 전부 다 아파트로 몰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빌라나 오피스텔 쪽으로 좀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유유부지 활용한다 뭐 한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지금부터 지어봐야 몇 년 걸리겠냐고요. 초스피드로 지어봐야 4년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당장 있는 거 활용하고 당장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빌라, 오피스텔, 지방부동산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 제발 그런 것 쪽을 할 수 있는 거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정부가 저희 얘기를 좀 들어준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향후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식이 예상되며 시장에는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대출을 규제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뭐 대출을 좀 규제하는 쪽이 계속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은 지금 6억 대출 규제에도 지금 벌써 이제 바로 전고점 경신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당분간은 냅두겠지만 또 당연히 더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할 가능성 6억에서 뭐 그걸 또 줄여서 3억까지밖에 안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15억 옛날에 그 얘기처럼 옛날에 15억 이상 절대 대출을 안 해주는 것처럼 그걸 뭐 좀 더 낮춰서 뭐 10억 이상은 절대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규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앞으로 어쨌든 조금 더 집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고 내가 더 좋은 집을 사기엔 좀 더 어려운 환경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 자꾸 옛날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은 결국 그렇게 수요를 억제하면 뭐 이미 역사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면 할수록 그렇지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럴수록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라 전세 사기 사건 이후 빌라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이나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빌라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 빌라를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는 상황이고 주인도 이 빌라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고 이래서 아주 그냥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제일 문제가 하여간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아파트를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아니 빌라라는 곳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빌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사실 얼마든지 주거의 역할을 충분히 좋은 주거지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사실 뭐 이렇게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괜찮고 요새는 또 빌라도 굉장히 공법도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빌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오직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그래서 보증 비율을 굉장히 낮추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다 주택수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딱 한 채, 두 채, 최대한 두 채까지만 사라고 하는데 누가 빌라를 괜히 사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카드를 날려버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입자도 싫어하고 주인도 싫어하고 하는 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꼭 이 불합리한 상황을 꼭 좀 풀어줘야 된다. 그게 세입자도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주인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를 포기한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추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세를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주인이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한번 전세를 구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전세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세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물건이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면 대부분이 재계약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물건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물건이 나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돌려요. 주인이. 근데 이제 월세로 돌리려면 주인이 돈이 좀 있어야지 월세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 전세금만큼 내줘야 되니까. 근데 모조리 내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내줘서 소위 말하는 반전세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걸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해도 수요가 있을까 걱정이 돼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면은 과연 수요가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전세 같은 거 내놓잖아요. 너무 잘 나갑니다. 왜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게 또 조금 자산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2, 3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놓기도 운영하기도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크게 제일 큰 운영하는 게 부동산하고 주식밖에 없잖아요. 근데 역시 주식은 뭐를 하든지 간에 다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근데 2, 3억 가지고 부동산을 뭘 하냔 말이에요.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막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면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금융상품에 넣어놓자니 너무 이자가 낮고 금리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반전세로 이걸 돌릴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찬스예요. 보통 전세를 몇 프로로 바꾸냐면 전세를 이제 월세로 바꿀 때 몇 프로로 바꾸냐면 예전에는 4.5%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5%로 바꿔요. 어떤 데는 5.5%도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억을 넣어놓으면 앞으로 이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상품이. 금융상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게다가 이건 황금성이 좋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돈이 필요해. 그럼 전세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산가들의 조금 이제 그 현금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이 열렸다는 건 완전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전세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전세 대출도 안 해주고 물건도 없고 시장에는 계속 반전세 물건만 나오고 그 월세 부담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져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자꾸 겪어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아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겁나서 안 되겠다. 이제 이러다가 뭐 전세도 계속 쫓겨나가고 계속 멀리 갈 수도 있잖아요. 뭐라도 하나 사놔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매매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 혹은 실수요자에게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인 조언을 한다면 어떤 방향이 가장 현명할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하고 싶고요. 매스컴에 나와 있는 뭐 저 부자들 얘기, 압구정동 사고, 뭐 여의도 사고, 뭐 잠실 사고, 뭐 이런 사람들, 강남 사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인가 보다라고 포기해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생은 틀렸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내 자금에 맞는 정도의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투자성이 있는 거. 다시 말해서 투자성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 평균보다 높이 가는 게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는 수치로 얘기했지만 그냥 평균보다 높이 가기만 하면 투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 내 금액이 없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을 얘기하자면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최하 금액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럼 1억 2천 이상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시고 내 집 마련에 너무 꽂히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이라면 조건을 맞춰야 되니까 너무 꽂히지 마시고 내 집 마련보다는 일단 평균 이상 가는 거로 내 재산을 일단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든 말든 그때 왜냐하면 평균보다 높게 내 재산이 만들어져야 내 집을 마련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그런 평균보다 높게 가는 자산에 내 돈을 바꿔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꼭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좀 부동산 전문가니까 저런 얘기를 하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이 옳은지 아닌지를 역사 속으로 좀 테스트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역사적으로 부동산이 가장 자산을 만들기 쉬운 대상입니다. 가장 본인의 재산을 늘리기 가장 쉬운 대상이에요. 그거는 역사도 입증을 하고 있고 전 세계도 똑같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냐? 아니죠. 선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미국, 뭐 호주, 영국 뭐 이런 데서는 안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세요. 결국은 재산을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확률이 높아요. 확률이. 그리고 실패가 잘 없어요. 그리고 실패돼도 크게 실패를 안 해요. 이게 그냥 전 세계를 통틀어서 내려오는 진리예요. 그냥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자꾸 너무 막 이게 뭐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보면은 결국 좋은 부동산을 사면은 잘못되지 않고 결국은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다라는 거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도 얼마든지 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고 찾으시면 얼마든지 그런 게 있고 뭐 기대치를 너무 높게만 안 가지면 되거든요. 내가 무슨 뭐 부동산에서 막 10배 벌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늘려가고 평균보다 더 높게 늘려가고 제 책에서 얘기한 거는 4년에 100%거든요. 4년에 2배 늘리는 거. 그럼 비과세 전략 활용하면 4년에 2배 늘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고 부동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잘 믿으시고 제 책에 보면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놨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수익이라고 하면 자꾸 상업용 부동산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제가 독특하게 아주 쉽게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여유로운 삶,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더 좋은 집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뭐 돈을 충분히 잘 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까지 부동산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제가 똑똑해서 가능한 방법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부동산이 원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